6. 그녀를 만나러 용빌에 갈 때마다 레옹은 자주 약지사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자기 쪽에서도 초대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어느 날 저녁 약제사에게 저녁 초대를 했다. 좋고 말고 오메가 대답했다. 게다가 기분 전환을 할 필요도 있지. 이곳에서 푹푹 썩다 보니 멍청해지는 것 같아서 함께 연극도 보고 식당에도 가고 지인탕 놀아봅시다. 아 여보. 오메 부인은 그가 무언가 위험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겁이 나서 살짝 제지했다. 아니 왜 그래요? 약국에 처박혀서 약냄새 맡느라 이만큼 건강을 상했으면 됐지 뭘 더 어쩌라는 거요. 이게 바로 여자들의 특성입니다. 여자들은 과학을 질투하고 게다가 정당한 오락조차도 못하게 맞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꼭 갈 테니까. 조만간 루앙에 가겠어요. 둘이 함께 한판 신나게 흥청망청 놀아봅시다. 약제사는 옛날 같았으면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그는 경박한 파리풍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웃에 사는 보바리 부인과 마찬가지로 레옹에게 파리풍습에 대해 질문을 퍼부어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젠체하기 위해 옥탑방, 난장판, 포업나는, 엣지 있는 같은 언어도 섞어 썼다. 심지어 간다라는 말 대신에 꺼진다고 하기도 했다. 어느 목요일 엠마는 황금사자의 식당에서 여행복 촬영의 오메 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물론 여행복이라야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낡은 외투일 뿐이었다.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다른 손에는 약국에서 신는 털된 덧신을 든 괴상한 행색이었다. 그는 혹시 그가 마을에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청춘 시절을 보낸 장소를 다시 찾는다는 생각에 한껏 들던 그는 가는 내내 쉬지 않고 찌끄려댔다. 그러고는 도착하자마자 마차에서 펄쩍 뛰어내려서 곧바로 레옹을 찾아 나섰다. 레옹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억지로 노르망디 카페로 데리고 가서 모자를 쓴 채로 위풍당당하게 들어갔다. 공공장소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촌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엠마는 45분이나 레옹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러고는 오후 내내 그에 대한 온갖 억측과 비난, 그리고 그녀 스스로의 나약함에 대한 자책으로 속을 끓이며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오후 2시가 되었지만 그들 두 사람은 아직도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넓은 홀이 점차 비어가고 있었다. 난로 연통들이 흰 천장 위에 야자수처럼 둥글게 금빛 다발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 곁에 진율장 속에는 햇빛을 가득 받은 조그만 분수가 대리석 수반 위에서 졸졸거리고 커다란 바닥 가재 3마리가 기운이 빠진 채 돌 미나리와 아스파라거스 사이에 쭉 늘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메추리가 옆으로 누인 채 청청이 쌓여 있었다. 오메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는 음식보다도 사치스러운 분위기에 더 취해 있었다. 여기에 포마르산 포도주가 가시하여 그의 신경을 더욱 흥분시켰기 때문에 럼주를 뿌린 오믈렛이 나올 무렵 그는 여성에 대한 부도덕한 이론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를 특히 유혹하는 것은 세련미였다. 고급 가구로 장식된 방에서 우아한 옷을 입은 여성을 보는 것이 좋았고 신체적 특징으로 말하자면 연계가 좋았다. 레옹은 절망적인 시선으로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약제사는 먹고 마시고 짓거렸다. 자네는 틀림없이 루앙에서 적적하게 지내고 있겠지? 그가 뜬금없이 말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고는 상대방의 얼굴을 붉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자, 솔직하게 말하게 용빌에 있지? 청년은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보바리 부인 댁, 도대체 거기 누구 말입니까? 하녀가 있잖나. 그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허영심의 상처를 입은 레옹은 조심성 없이 아니라고 빡빡 우겼다. 게다가 갈색머리 이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건 그래, 약제사가 말했다. 갈색머리 여자들이 더 정열적이거든. 그는 레옹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는 정열적인 여자를 가려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인종에 따른 특성까지 알려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독일 여성은 우울하고 프랑스 여성은 방종하고 이탈리아 여성은 정열적이었다. 그럼 흑인 여성은? 서기가 물었다. 그건 예술가 취향이지. 오메가 말했다. 웨이터, 커피 작은 잔 둘 갈까요? 레옹이 안절부절하며 물었다. 예스. 그러나 그는 가기 전에 주인을 불러서 몇 마디 칭찬을 내려놓았다. 레옹은 그를 떼버리기 위해서 볼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다. 아, 그럼 내가 바래다 주지. 오메가 말했다. 그러고는 함께 길을 걸으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그들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그의 약국이 옛날에는 얼마나 쇠락했었으며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훌륭하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볼로니 호텔 앞에 오자 레옹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의 정부는 잔뜩 흥분해 있었다. 약제사 이름을 들먹이자 그녀는 벌컥 화를 냈다. 그는 황급히 여러 가지 이유를 늘어놓았다. 그의 잘못이 아니다. 그녀도 오메 씨를 잘 알지 않은가? 자기가 그녀보다 오메 씨와 있는 것을 좋아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욕정과 애원에 가득 찬 모습으로 두 팔을 둘러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그녀는 선 채로 있었다. 불타오르는 두 눈으로 심각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서울 정도였다. 이윽고 그녀의 두 눈이 눈물로 흐려지고 장밋빛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가 두 손을 그에게 내맡겼다. 레옹이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려는데 하인이 나타나 어떤 신사가 그를 찾는다고 했다. 돌아올 거죠? 그녀가 물었다. 언제? 금방? 내가 술수를 좀 썼지. 레옹을 보자 약제사가 말했다. 자네의 일을 빨리 끝내게 도와주려고 말이지. 성가신 일 같았거든. 브리두 집으로 가서 가리에서 술이나 한잔하세요. 레옹은 꼭 사무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약제사는 서류와 소송 절차에 대해 농담을 했다. 퀴자스나 바스톨 같은 거 좀 잊어버리라고. 그까짓 게 대수야? 자네 사나이가 아닌가? 브리두네로 가세. 그 집에 개가 있는데 그게 아주 신기하거든. 레옹이 가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자 약제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나도 함께 올라가세. 기다리면서 신문을 보든가 아니면 법전이라도 뒤적거리지 뭐. 레옹은 엠마의 분노와 오메의 수다, 게다가 식곤증 때문에 머리가 띵해져서 결단을 못 내린 채 오메의 마술에라도 걸린 듯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자, 브리두네로 가세. 말팔로 거리 엎어지면 코다할 때야. 그러자 비겁과 멍청함 그리고 우리가 싫어해 맞이하는 행동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무엇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 때문에 그는 어정쩡하게 브리두네 집으로 끌려갔다. 주인은 작은 마당에서 세 사람의 젊은이가 거친 숨을 내쉬며 셀츠 광천수 제조기의 바퀴를 돌리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다. 오메는 청년들에게 잔소리를 하더니 브리두를 껴안고 함께 가리수 술을 마셨다. 레옹은 20분도 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오메는 그의 팔을 붙들었다. 나도 곧 간다네. 함께 루앙의 등불 신문사에 가서 거기 사람들을 만나보세. 토마생을 소개해 주지. 결국 레옹은 그를 뿌리치고 호텔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엠마는 가버리고 없었다. 그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호텔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너무 미웠다. 미래의 약속을 어긴 것이 큰 모욕처럼 생각되었다. 그 외에도 그와 헤어질 이유는 많았다. 그는 영웅심이 없고 나약하고 진부한 데다 여자보다 더 무기력하고 인색하고 소심했다. 이윽고 화가 가라앉자 그녀는 자기가 그를 부당하게 비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비방하다 보면 우리는 다소간 그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우상의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금칠이 손에 묻어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과 관계없는 일에 관해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다. 엠마가 그에게 보내는 편지는 주로 꽃과 시, 달과 별에 관한 내용이었다. 약해진 정리를 외부의 도움으로 되살려 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소박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다음 여행에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아무런 특별한 것도 느끼지 않았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실망은 곧 새로운 희망으로 변하고 엠마는 더욱 큰 열정과 탐욕을 안고 그의 곁으로 되돌아왔다. 그녀는 난폭하게 옷을 벗어 던지고 코르셋의 가는 끈을 휙 잡아당겼다. 그러면 끈은 그녀의 허리둘레에서 미끄러지는 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양말을 벗고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가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한 다음 모든 옷을 한꺼번에 벗어 던지고 나서 창백하고 심각한 얼굴로 말없이 그의 가슴에 파고들어 오랫동안 바들바들 떨었다. 그러나 식은 땀이 흐르는 이마, 불분명한 말을 더듬거리는 입술, 초점 잃은 눈동자, 그를 껴안은 두 팔에서 레옹은 무언가 극단적이고 막연하고 불길한 것을 느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슬그머니 끼어들어 그들 사이를 벌려놓는 것만 같았다. 그는 맞대놓고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노련한 것으로 보아 고통과 쾌락을 극한까지 맛보았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전에는 그를 매혹시켰던 것도 이제 와서는 그를 두렵게 했다. 게다가 그의 인격이 점점 더 그녀에게 흡수되어 가는 것에 대한 반항심도 생겼고 항상 이기기만 하는 엠마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생겼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다. 그러나 그녀 발소리가 들리면 그는 독한 술 냄새를 맡은 술꾼처럼 나약해지고 마는 것이었다. 사실 그녀는 그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쁜 옷을 입고 거룩한 눈길을 퍼부었다. 용빌에서 장미꽃을 품 안에 넣고 와서 그의 얼굴에 던지고 그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의 행동거지에 대해 충고했으며 신의 가오득택에 그를 좀 더 붙들어 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모상이 새겨진 메달을 그의 목에 걸어주기도 했다. 그는 엄한 어머니처럼 그의 친구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고는 늘 이렇게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요. 밖에 나다니지 말고 우리 일만 생각하세요. 나만 사랑해줘요. 그녀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싶었다. 그래서 미행을 시킬까 하는 생각도 했다. 호텔 근처에는 사람들에게 치근대는 불황자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할 수 없지. 속일 테면 속이라지. 아무려면 어때? 어느 날 그들은 일찌감치 헤어졌다. 그녀가 혼자서 큰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 살던 수녀원 담장이 보였다. 그녀는 느릅나무 밑 벤치에 앉았다. 얼마나 평화로운 시절이었던가. 그 옛날 책을 읽으며 상상했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지금 와서는 얼마나 부럽게 느껴지는지. 몇 달간의 신혼생활, 숲속으로의 성마, 왈츠를 추는 자작, 노래하는 라가르디,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그러자 갑자기 레옹이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하지만 난 그를 사랑하는 걸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여하튼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왜 인생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일까? 무엇인가에 기대면 곧바로 썩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만일 어딘가에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열정과 세련을 동시에 갖춘 가치 있는 인간이 있다면, 하늘을 향해 청동리라로 애절한 결혼 축가를 연주하는 그런 천사 같은 외모에 시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녀라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어림없는 일이야. 게다가 애써 찾을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게 거짓일 뿐. 미소 뒤에는 항상 권태의 하품이 감추어져 있고, 기쁨 뒤에는 재주가, 쾌락 뒤에는 혐오가 숨어 있으며, 최상의 키스라 할지라도 더욱 큰 관능에 대한 채울 수 없는 갈증만 입술 위에 남겨놓을 뿐이다. 둔탁한 쇠소리가 공중에 길게 울려 퍼졌다. 수녀원의 종이 4번 울린 것이다. 4시. 그녀는 자신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그 벤치 위에 줄곧 앉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무한한 정열도 단 1분이란 짧은 시간 속에 깃들 수 있다. 마치 좁은 공간에 수많은 군중이 운집할 수 있듯이. 엠마는 자신의 정열에만 몰두하여 살았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귀족처럼 더 이상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대머리에 얼굴이 붉은 데다 행색도 초라한 한 사내가 루앙의 뱅사르 씨가 보냈다면서 그녀 집에 찾아왔다. 그는 긴 초록 프로코트 옆 주머니에 찔러놓은 핀을 뽑아 옷소매에 꽂은 다음 서류 한 장을 꺼내 정중하게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인한 700프랑짜리 어음이었다. 뢰레는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결국 그것을 뱅사르에게 돌린 것이다. 그녀는 뢰레에게 한의를 보냈지만 그는 올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낯선 사내는 긴 금빛 속눈썹 아래 감추어진 눈망울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좌우를 둘러보더니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뱅사르 씨에게 뭐라고 전할까요? 글쎄요, 엠마가 대답했다. 글쎄, 지금은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서 내주에나 좀 기다려 주십사고. 그래요, 내주에. 그러자 사내는 말없이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날 정오, 그녀는 거절 정서를 받았다. 인지를 붙인 서류에 비쉬의 집달리 아랑이라고 큰 글씨가 여러 번 거듭 씌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덜컥 겁이 나서 황급히 뢰레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가게에서 물건 꾸러미를 끈으로 묶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신지요? 그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일을 계속했다. 10서너 살 된 여자아이가 그것을 거들어주고 있었다.
점원과 하녀 노릇을 겸하고 있는 그 아이는 덩이 살짝 곱추였다. 이윽고 그는 남학신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가 그녀를 작은 방으로 인도했다. 거기에는 소나무로 만든 큰 책상 위에 장부 책 몇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위를 가로질러 놓인 긴 쇠막대기에는 맹꽁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벽을 따라 쌓아놓은 옥양목 아래로 금고가 드러나 보였는데 그 크기로 보아 음과 현금 말고 다른 것도 넣어두는 것 같았다. 실제로 레레는 물건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그래서 보바리 부인의 금줄과 가엾은 텔리의 영감의 귀고리도 그 금고 안에 들어있었다. 카페를 팔 수밖에 없었던 텔리의 영감은 캥캉푸아에 있는 초라한 구멍가게를 사서 그곳에서 지병인 카타르로 죽어가고 있었다. 실제로 그의 얼굴은 가게에서 팔고 있는 양초보다도 더 누렇게 떠 있었다. 레레는 지퍼를 넣은 안락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신지요? 자, 보세요. 그녀는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저보고 어쩌란 말씀입니까? 그녀는 버럭 화를 내면서 음을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저 역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니 어떡합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아, 그야 뻔한 일이지요. 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고 그 다음엔 자합이죠, 제기랄. 엠마는 한데 갈기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말씨로 뱅사르를 구슬릴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글쎄요, 뱅사르를 구슬린다? 그 사람을 모르시는군요. 아랍인보다 더 지독하답니다. 엠마가 그래도 레레 씨가 어떻게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부인께 꽤 잘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며 그는 장부를 펼쳤다. 자, 보세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페이지를 거슬러 올라갔다. 자, 보세요. 8월 3일 200프랑, 7월 17일 150프랑, 3월 23일 46프랑, 4월 그는 뭔가 실수를 할까봐 두려웠던지 말을 멈추었다. 남편께서 서명하신 700프랑짜리와 300프랑짜리 음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부인의 자잘한 외상값이며 이자를 들 주자면 끝이 없어요. 머리가 아파서 이젠 더 이상 계산도 안 합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고 그를 착한 레레시라고 부르며 매달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뱅사르 놈 탓만 했다. 그러면서 자기 수중에는 땡전 한 푼 없다고 했다. 계산을 해주는 사람은 없고 다들 빼앗아가기만 하는 바람에 자기처럼 가난한 장사꾼은 선불을 해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엠마는 이제 잠자코 있기만 했다. 그러자 깃털 펜을 잘근잘근 씹고 있던 레레시는 그녀의 침묵이 마음에 걸렸던지 다시 입을 였다. 혹시 며칠 사이에 누가 외상값을 갚는다면 어쩌면 저도 바른빌 잔금이 들어오면 뭐라고요? 랑글로아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자 그는 무척 놀라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간사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아요. 그러자 그는 눈을 감고 곰곰 생각하더니 숫자를 몇 개 끄적거렸다. 그러고는 이러면 자기가 큰일 난다는 둥, 위험천만이라는 둥, 또 큰 출혈이라는 둥 투덜대며 지불 기일을 한 달 간격을 해서 액면 250프랑짜리 음을 4장 쓰라고 했다. 뱅사르가 말을 들어주어야 할 텐데 여하튼 좋습니다. 결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처리가 분명한 사람이니까요. 그러고는 짐짓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면서 새로 들어온 물건 몇 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걸맞은 물건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 물건은 1m에 7수짜리인데 염색 보정이라고 하면 모두들 그대로 믿는답니다. 아시겠지만 장사하면서 고지고대로 말할 수는 없죠. 그는 다른 손님들을 속인다는 것을 고백하여 그녀에 대한 자신의 성실함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녀가 그냥 돌아가려고 하자 그는 그녀를 다시 불러세우고 최근 어느 경매에서 찾아낸 석자짜리 레이스 한 감을 보여주었다. 참 아름답지요? 요즘 안락의자 등받이에 많이 쓰입니다. 대유행이지요? 그러고는 소매치기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파란 종이에 레이스를 싸서 엠마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다못해 값이라도 알아야. 나중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돌아서 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을 졸라 어머니에게 남은 유산을 달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장을 보내왔다. 모든 계산은 끝났고 바른벨 위에는 600프랑의 연금밖에 없는데 그것은 자기가 꼬박꼬박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엠마는 2-3명의 환자에게 청구서를 보냈다.
그것이 성공하자 그녀는 이 방법을 자꾸 써먹으며 청구서 뒤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추신을 덧붙였다.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자존심이 센 분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사람이 항의 편지를 보내왔지만 그녀가 중간에서 가로채버렸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녀는 낡은 장갑이나 모자 혹은 온갖 폐품을 팔기 시작했다. 그녀는 악착같이 흥정을 했다. 몸속에 있는 농사꾼의 피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시내에 나갈 때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레만큼은 틀림없이 사줄 만한 자질구레한 중고품을 사들였다. 타조 깃털, 중국 도자기, 낡은 괴짝 따위를 샀고 펠리스테, 르 프랑수아 부인, 적십자 여관 안주인을 비롯하여 도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구웠다. 마침내 바른빌에서 돈이 들어오자 그녀는 두 장을 갚았다. 그러나 나머지 1,500프랑은 허지부지 없어져 버렸다. 그녀는 또 빚을 졌고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물론 그녀도 때때로 계산을 시도해 보기는 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엄청나게 나와서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시작하지만 금방 헷갈려서 그냥 집어치우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집안은 엉망진창이었다. 식료품을 대주는 동네 상인들이 화를 내며 돌아갔고 화덕 위에 손수건이 흩어져 있었다. 오메 부인은 어린 베르트가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 때때로 샤를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할라치면 그녀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거칠게 쏘아붙였다.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 그는 모든 것을 그녀의 신경뼈 탓으로 돌렸다. 아내의 지병을 성격상의 결함이라고 생각하다니 그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스스로 질책했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키스해주고 싶었다. 안 돼. 귀찮아 할걸. 이렇게 생각한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가만히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혼자서 정원을 산책하고 돌아와 어린 베르트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의학신문을 펼쳐 글자를 가르치려고 했다. 아이는 이제껏 공부라고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곧 슬픈 듯 눈을 크게 뜨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를 달래면서 물 뿌리기에 물을 채워 모래 위에 강을 만들거나 쥐똥나무 가지를 꺾어서 화단에 나무를 심었다. 하기야 그런들 화단 모양이 더 나빠질 이유도 없었다. 일당을 받지 못한 레스티부두아가 더 이상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화단은 이미 큰 풀이 무성한 잡초밭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었고 아이는 춥다고 하면서 엄마를 불렀다. 얘야, 언니를 부르자. 샤를이 말했다. 엄마는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하니까 말이야. 가을의 초입, 벌써 나무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2년 전에 아내가 아팠던 것도 이때쯤이었지. 대체 언제쯤이면 끝이 나려나? 그는 뒷짐을 지고 쳇바퀴 돌듯 정원을 마냥 걸었다. 부인은 자기 방에 있었다. 아무도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종일 그곳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따금 루앙의 알제리 상점에서 사온 향을 피웠다. 남편이 밤에 자기 옆에서 누워 자는 것이 싫어서 그녀는 무섭게 인상을 써댔고 그 바람에 그는 결국 3층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침이 될 때까지 음란한 묘사와 피비리 나는 장면으로 점철된 황당무계한 책들을 읽었다. 때로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고 그럴 때마다 샤를이 황급히 뛰어내려왔다. 썩 나가요. 그녀가 말했다. 때로는 간통으로 더욱 예민해진 욕정 때문에 뜨거워진 그녀는 흥분으로 헐떡이며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셨다. 그리고 가누기 어렵도록 무거운 머리칼을 바람에 휘날리며 별을 바라보고 왕자의 사랑을 동경했다. 그녀는 그 남자 레옹을 생각했다. 단 한 번이라도 만족스러운 미래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무엇인들 아까우랴. 미래는 그녀의 축제였다. 그녀는 그 시간을 화려하고 멋지게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혼자서 비용을 대지 못할 때면 모자라는 비용을 선뜻 내놓았다. 그리고 그런 일은 거의 매번 일어났다. 그는 좀 더 싼 호텔에 가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그녀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어느 날 그녀는 손가방에서 조그만 은도금 숟가락 6개를 꺼내더니 이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오 영감이 준 결혼 선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6개를 꺼내더니 그에게 주면서 전당포에 잡혀달라고 했다. 레옹은 자신의 평판에 누가 될까 두려워 이런 심부름을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니 요즘 그녀의 행동이 이상해진 것 같았다. 어쩌면 그녀와 헤어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는지도 몰랐다. 실제로 누군가가 어머니에게 익명의 긴 편지를 보내어
그가 유부녀 때문에 신세를 망치고 있다고 고자질했다. 그러자 어머니 머릿속에는 가정을 위협하는 영원한 공포의 대상인 사랑의 10년의 도살인 악녀, 세이렌, 괴물 등이 떠올랐다. 그녀는 황급히 레옹의 상사인 뒤보가추 씨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이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레옹을 45분이나 붙들어 놓고 그에게 눈을 떠라고 설교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이다. 그는 레옹에게 그런 연애 사건은 앞으로 독립할 때 해가 될 테니 관계를 끊으라고 당부했다. 만일 그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없다면 뒤보가추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결국 레옹은 다시는 엠마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고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다. 아침이면 난로가에서 동료들이 떠들며 놀려대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장차 그녀 때문에 난처한 일을 당하고 또 얼마나 잔소리를 듣게 될 것인가. 게다가 그는 곧 수석서기가 될 것이었다. 이제는 진지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플루트를 집어치우고 격앙된 감정과 공상을 포기했다. 사실 아무리 속된 부르주아라 할지라도 젊은 시절 청춘의 피가 덜 끓을 때면 잠깐이나마 하루, 1시간, 1분이나마 자기가 위대한 정열에 불탈 수 있고 장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법이다. 아무리 하찮은 바람둥이도 술탄의 왕비를 꿈꾸고 모든 공정인의 가슴 속에는 청춘 시절 꿈꾸던 시인의 잔해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제 그는 엠마가 갑자기 가슴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면 귀찮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일정량의 음악밖에는 느낄 수 없는 사람들처럼 야단스러운 사랑의 폭발에 무감각해졌다. 더 이상 그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소유의 기쁨을 100배로 늘려주는 놀라움과 경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그가 그녀에게 지겨움을 느끼듯 그녀 또한 그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엠마는 결혼 생활의 모든 진부함이 간통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녀는 그런 저속한 행복에서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습관 때문에 혹은 타락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에 집착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악착같이 매달리고 너무 큰 행복을 기대하는 바람에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 기대가 어긋난 것을 레옹의 탓으로 돌리고 마치 그가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그를 원망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헤어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파국이 오기를 바라기까지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될 테니까.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에게 계속 편지를 써보냈다. 여자는 언제나 연인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법이니까. 그러나 쓰고 있는 동안 다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열렬한 추억과 가장 아름다운 독서와 가장 강렬한 탐욕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환영이었다. 그것은 점점 현실감을 더해가서 마침내 손에 잡힐 듯한 실감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녀는 경이로움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상상할 수는 없었다. 신과 마찬가지로 그 남자 역시 너무도 많은 속성을 가진 까닭에 뚜렷이 실체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단 사다리들이 발코니에 매달려 흔들리는 푸르스름한 나라에 살고 있었다. 그의 주위는 꽃향기로 충만하고 달빛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그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키스를 퍼부으며 어디론가 데리고 갈 것만 같았다. 이윽고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다. 이런 막연한 사랑의 흥분이 격렬한 음란 행위보다도 더욱더 그녀를 지치게 했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온몸에 끊임없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소환장과 인지가 붙은 편지를 받았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다. 그냥 잠이나 자고 싶었다. 사순절 기간 중 3번째 목요일이었다. 그녀는 용빌에 돌아가지 않고 밤중에 열리는 가면무도회에 갔다. 벨벳 바지에 빨간 스타킹을 신고 쪽진 머리 가발을 쓰고 삼각 모자를 귀 위에 비스듬히 걸친 채 요란한 트롬본 소리에 맞춰 밤새 춤을 추었다. 그녀 주위로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섰다. 새벽이 되어 정신을 차리니 그녀는 여자 인부 혹은 선원으로 가장한 레옹의 친구 5-6명과 함께 극장 대기실에 있었다. 이제부터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다. 근처의 카페는 모두 만원이었다. 그들은 항구 가까이에서 초라하기 거지없는 식당 하나를 찾아냈다. 주인은 그들을 5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남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수근거리고 있었다. 아무도 비용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서기 1명과 의과대학생 2명과 점원 1명이었다.
고작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다니. 여자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모두들 최하급 부류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무서워져서 의자를 뒤로 빼고 눈을 내리깔았다. 다른 사람들은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먹지 않았다. 이마가 뜨겁고 눈꺼풀이 따끔거리고 살갗은 얼음처럼 싸늘했다. 아직도 박자에 맞춰 춤추는 무수한 발들의 리듬에 따라 무도장 마루가 울렁이는 듯 했다. 시가 연기와 펀치 냄새 때문에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기절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창가로 옮겼다. 날이 밝기 시작했다. 큰 진홍빛 반점이 생트 가트린 언덕 쪽의 희뿌연 하늘에 번져갔다. 낯빛 강물이 바람에 떨고 있었다. 다리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이 하나하나 꺼져갔다. 이윽고 그녀는 기운을 차렸다. 문득 한여방에 잠들어 있는 베르트가 생각났다. 그때 기다란 철근을 가득 실은 집마차가 귀청에 찢어질 듯한 금속성을 내며 건물 벽들을 뒤흔들고 지나갔다. 그녀는 급히 그곳을 뛰쳐나와 가장 의상을 벗고 돌아가야 한다고 레옹에게 말한 다음 볼로니 호텔로 돌아와 마침내 혼자가 되었다. 그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어디 먼 곳으로 새처럼 날아가 순수의 공간에서 다시 젊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큰 길과 코슈아즈 광장과 변두리 마을을 가로질러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확 트인 길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신선한 공기가 그녀를 진정시켜 주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람에 쏠리는 안개처럼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군중의 얼굴도 가면들도 카드리오 춤도 샹들리에도 야식도 그 여자들도 모두 사라졌다. 적십자 여관에 돌아온 그녀는 넬의 탑 그림이 걸려있는 3층방 침대에 쓰러졌다. 4시가 되자 이베르가 그녀를 깨우러 왔다. 집에 돌아오자 펠리스테가 탁상시계 위에서 회색 서류를 꺼내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읽었다. 판결 집행문의 등본에 의거하여. 무슨 판결? 실제로 어제 다른 서류 한 통이 배달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글을 읽자 의안이 벙벙했다. 국왕 및 법률 그리고 법정의 이름으로 보발이 부인에게 명하노니. 또 몇 줄 아래 다음과 같은 글귀가 눈에 띄었다. 24시간 내로.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하란 말인가? 총액 8,000프랑을 지불할 것. 좀 더 아래에는 이런 말까지 있었다. 모든 법적 조치, 특히 가구 및 의료의 차압에 의한 강제 집행 실시. 어쩌면 좋단 말인가. 24시간 내라니 바로 내일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뢰레가 그녀를 겁주기 위해서 꾸민 짓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그의 술책이며 친절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대번에 간과한 것이다.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 그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그러나 값도 치르지 않은 채 이런저런 물건을 사들이고 돈을 빌리고 음에 서명하고 지불 기일을 연장하고 그럴 때마다 금액이 불어나다 보니 그녀는 결국 뢰레에게 한 재산 만들어주고 말았다. 이제 뢰레는 투기를 하기 위해 그 돈을 한시라도 빨리 회수하려고 안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연한 모습으로 그의 집을 찾아갔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분명 농담이겠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부인, 제가 언제까지나 대가 없이 부인께 물건을 대주고 돈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녀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다고 항의했다. 어쩔 수 없죠. 재판소가 인정했어요. 판결이 났다고요. 부인께 통고도 했고 게다가 제가 아니라 뱅사르가 한 일입니다. 당신이 좀 어떻게... 안 됩니다. 그래도 하지만 생각 좀 해봐요. 그녀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 깜짝 놀랐다. 이게 다 누구 탓입니까? 뇌르는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절을 하면서 말했다. 제가 노예처럼 땀 흘려 일하는 동안 부인은 잘 놀지 않으셨습니까? 설교는 그만둬요. 좀 들어두세요. 그가 대꾸했다. 그녀는 갑자기 비굴해져서 그에게 애원을 했고 심지어 길고 흰 손을 상윤의 무릎 위에 올려놓기까지 했다. 이거 왜 이러세요? 누가 보면 저를 유혹하는 줄 알겠어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녀가 소리쳤다. 원 성질도. 당신 정체를 폭로해버리겠어요. 남편에게 말할 거예요. 그래요. 저도 당신 남편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뢰는 금고에서 1,800프랑짜리 영수증을 꺼냈다.
병사로에게서 음하림을 할 때 받았던 그녀가 써준 것이었다. 이걸 보고도 당신의 도둑질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습니까? 불쌍한 그 양반이. 그녀는 곤봉으로 한 대 얻어맞은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창문과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 보여줄 거야. 보여주고 말고. 그러고는 그녀 옆으로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하지만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에요? 엠마는 두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아, 그래요? 부인처럼 남자친구도 많은 분이. 그러고는 예리하고 무수 눈초리로 빤히 쳐다보는 바람에 그녀는 오장육부가 다 떨리는 느낌이었다. 약속할게요. 서명할게요. 이제 부인 서명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또 뭐든지 팔게요. 아니, 농담하십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팔 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는 가게와 통하는 구멍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네트, 14번 이자증서 3장 잊지 마. 한이가 왔다. 엠마는 암시를 알아채고 집행을 중지시키려면 얼마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만약 몇천 프랑을 가져온다면요? 4분의 1, 3분의 1, 아니 거의 전부를 가져온다면요? 글쎄, 안 돼요. 소용없다니까요. 그러고는 그녀를 천천히 계단 쪽으로 밀었다. 레렛이 좀 봐주세요. 며칠만이라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자자, 울어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며 문을 쾅 닫았다. 7. 이튿날 지평인 아랑이 차압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입회인 두 사람을 데리고 그녀 집에 나타났을 때 그녀의 태도는 의연했다. 그들은 보바리의 진찰실부터 시작했다. 거기 있던 골상학력 해골은 직업상 필요한 기구로 간주하여 목록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부엌에 있는 접시, 소울, 의자, 촛대 따위와 침실 선반 위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세어 기록했다. 그녀의 의복, 속옷, 화장하는 방까지 조사했다. 그녀의 생활은 마치 해부대에 오른 시체와도 같이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세 남자의 시선 앞에 속속들이 드러났다. 아랑은 검은 연미복 단추를 단정하게 잠그고 흰 넥타이를 메고 바지에는 각반을 꽉 졸라매고 이따금씩 되풀이했다. 실례합니다, 부인. 실례해도 될까요? 때때로 그는 탄성을 질렀다. 멋있어. 정말 예쁘군. 그러고는 왼손에 들고 있는 뿔 잉크병에 펜을 찍어서 다시 글자를 기입하기 시작했다. 방에 대한 조사가 끝나자 그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엠마는 그곳에 있는 책상 속에 로돌프의 편지를 넣어서 잠가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열어야만 했다. 아, 편지로군. 아랑씨는 은근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지만 실례하겠습니다. 상자 안에 딴 것이 들어있나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는 마치 나폴레옹 그 말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편지들을 살짝 기울였다. 그의 손은 무척 컸고 손가락은 마치 징그러운 애벌레처럼 불거스레하고 물렁물렁했다.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하던 그 종이들 위에 그 혐오스러운 손이 닿는 것을 보자 그녀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그들이 떠났다. 펠리시테가 돌아왔다. 보바리가 오면 따돌릴 목적으로 망을 보라고 내보냈던 것이다. 그녀들은 급히 남아있던 차압 감시인을 다락으로 올려보냈다. 그는 그곳에서 꼼짝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다. 샤를은 그날 저녁 뭔가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엠마는 초조한 눈길로 그를 훔쳐보았다. 그의 얼굴 주름 속에 그녀를 향한 비난이 숨어있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러고는 중국 병풍으로 장식된 벽난로, 넓은 커튼, 안락의자 등 삶의 고통을 떨어져도 모든 것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후회의 감정이 몰려왔다. 아니, 그것은 후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아쉬움이었다. 그 감정은 정욕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부채질했다. 샤르는 벽난로의 장작 받침대 위에 두 손을 걸치고 멍하니 불을 헤집고 있었다. 위에서 소리가 났다. 숨어 있기에 지겨워진 차압 감시인이 움직인 것이 틀림없었다. 위에서 누가 걸어다니나? 샤르이 말했다. 아니, 다락들 창을 안 닫아서 문이 바람에 흩날리나 봐요. 일요일인 이튿날 그녀는 루앙으로 갔다. 이름을 아는 모든 금융업자들을 방문할 생각이었다. 그들 중 몇몇은 시골로 가거나 여행 중이었다. 그녀는 단념하지 않았다.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다짜고짜로 돈을 요구했다.
돈이 꼭 필요한데 반드시 갚겠다고 했다. 몇몇 사람은 대놓고 콧방귀를 뀌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다. 2시에 그녀는 레옹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문은 곧바로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한참 뜸을 들인 뒤에야 나타났다. 무슨 일이에요? 왜 방해가 돼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는 여자들을 자꾸 들여놓으면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들여놓았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가 그를 저지했다. 아니야. 거기 우리 방에서. 그들은 볼로뉴 호텔에 있는 자신들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한 컵 가득 물을 마셨다. 그녀의 안색은 무척 창백했다. 그녀가 말했다. 레옹, 부탁이 있어요. 그러고는 그의 두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덧붙였다. 있잖아요. 나 8,000프랑이 필요해요. 아니, 미쳤어요? 아니, 아직은 안 미쳤어요. 그녀는 곧 차압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실 샤를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미워하고 루오 영감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하지만 레옹, 당신이 동분서주하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 큰 돈을? 겁쟁이 같으니라고 그녀가 소리쳤다. 그러나 레옹은 바보 같은 소리만 계속했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한 3,000프랑만 주면 진정될 텐데. 그렇다면 더더욱 어떻게든 해주어야 할 게 아닌가. 3,000프랑 정도야 장만 못할 까닭이 없다. 여차하면 레옹이 빚 보증을 서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가봐요. 꼭 해줘야 해요. 얼른 가요. 제발 꼭 해줘야 해요. 그럼 더 사랑해 줄게요. 그는 밖으로 나가다가 1시간 후에 돌아와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세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난로 양쪽에 마주 앉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 엠마는 계속해서 발을 구르고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만일 내가 당신 입장이었다면 어떻게든 마련했을 거야. 대체 어디서? 당신 사무실에서. 그녀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타는 듯한 눈동자에서 악마와도 같은 대담성이 엿보였다. 개슴처리하게 감긴 눈꺼풀이 음탕하게 충동질했다. 청년은 자신을 범죄로 이끄는 이 여자의 무언의 의지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럭 겁이 났다. 그래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마를 탁 치며 외쳤다. 모렐이 오늘 밤에 와요. 그놈이라면 아마 거절하지 않을 거야.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레옹의 친구로 매우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내일 당신 집으로 가지고 갈게요. 예상외로 엠마는 그 소식을 그리 기꺼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거짓말이라는 걸 눈치챈 걸까?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하지만 내일 3시까지 못 가면 더 기다리지 말아요. 내 사랑. 자,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럼 이만 안녕.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것은 축 늘어져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엠마에게는 더 이상 무언가를 느낄 힘이 없었다. 시계가 4시를 쳤다. 그녀는 롱빌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다. 이제 그녀는 그저 자동 인형처럼 습관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따름이었다. 좋은 날씨였다. 새하얀 하늘에 태양이 밝게 빛나는 3월 특유의 맑고 쌀쌀한 날이었다. 나들이 옷으로 치장한 루앙 시민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산책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성당 앞 광장에 이르렀다. 저녁 미사를 마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다. 군중은 마치 세계의 아침 이뜰 흐르는 강물처럼 세계의 문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바위보다 더 완고한 성당지기가 꼼짝도 않고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날이 생각났다. 불안에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희망에 가득 찬 가슴을 안고 성당으로 들어가던 그날, 그 커다란 홀도 그녀의 사랑만큼 깊지는 못했지. 그녀는 계속 걸어갔다. 그리고 베일 속에서 흐느껴 울었다. 정신이 아득하여 비틀거렸고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다. 비켜요! 어느 저택의 대문이 열리면서 큰 소리가 터져나갔다. 엠마는 걸음을 멈추었다. 2인승 경마차를 끄는 말이 앞발을 쳐들고 눈앞을 지나갔다. 새까만 담비 모피를 걸친 신사가 마차를 부리고 있다. 저 사람이 누구였지? 분명 아는 사람인데. 그러나 마차는 달리기 시작했고 곧 사라져버렸다. 아니, 그 사람 자작이잖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길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너무도 지쳤고 또 너무도 슬퍼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담벼락에 몸을 기댔다. 이었고 그녀는 자기가 잘못 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녀 내부와 외부의 모든 것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는 10년 속에서 방황을 잃고 마구 굴러다니는 것을 같았다. 그래서 적십자 여관에 도착했을 때 친근한 오메의 얼굴이 보이자 그녀는 거의 기쁘기까지 했다. 그는 약품이 가득한 상자가 제비 지붕 위에 실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에게 줄 휴미노빵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오메 부인은 사순절 때 쌉쌀한 버터를 발라먹는 이 터벅 모양의 작고 묵직한 빵을 좋아했다. 그것은 고딕 시대 음식의 마지막 표본으로 그 역사는 아마도 십자군 원정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옛날에 건장한 노르망디인들은 그것을 즐겨 먹었는데 그들은 노란 횃불 밑에서 식탁 위에 포도주 병과 거대한 고기 덩어리 사이에 쌓인 이 빵을 사라센인의 머리라고 생각하며 뜯어먹었다. 약제사의 아내는 이가 시원찮은데도 자기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이 빵을 씩씩하게 뜯어먹었다. 그래서 오메는 도시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마사크르가에 있는 단골 빵집에 들러서 이 빵을 샀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엠마가 제비에 올라타는 것을 도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슈미노 빵을 거물 선반에 가죽 끈에 달아매고 모자를 벗은 다음 팔짱을 끼고 나폴레옹처럼 사색에 잠겼다. 그러나 장님 거지가 평소처럼 언덕 아래에 나타나자 곧 이렇게 소리쳤다. 당국은 왜 이따위 못된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작자들은 모두 잡아들여 강제로라도 일을 시켜야 해. 진보는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우리는 아직도 야만의 시대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어. 장님은 모자를 내밀었다. 그것은 못이 빠진 벽걸이 주름처럼 문가에서 흔들렸다. 이 작자는 연주창 환자야, 약제사가 말했다. 그는 이 거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각막, 불투명 각막, 공막, 인색 같은 용어를 중얼거리더니 이었고 보자연하는 투로 거지에게 물었다. 이봐,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린 지 오래됐나? 선술집에서 술만 마시지 말고 식이요법을 하라고. 그는 좋은 포도주와 좋은 맥주를 마시고 좋은 고기를 먹으라고 충고했다. 장님은 계속 노래를 불렀다. 사실 그는 천치처럼 보였다. 마침내 오메씨가 지갑을 열었다. 자, 여기 일수가 있으니 이 리알을 거슬러줘.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것 잊지 마. 그럼 나아질 거야. 마부 이베르가 끼어들어 그런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약제사는 자기가 직접 치료해 주겠다고 보증했다. 직접 조제한 소염 연고로 고칠 수 있다면서 자기 주소를 알려줬다. 장터 옆에 사는 오메시다. 근처에서 물어보면 돼. 자, 그럼 이베르가 말했다.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쇼나 좀 보여줘. 그러자 장님은 곧 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탁한 초록빛 눈알을 굴리며 혀를 쑥 빼물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배를 문지르며 굶주린 개처럼 둔한 신음소리를 냈다. 엠마는 혐오감에 치를 떨며 어깨너머로 5프랑짜리 은화를 던져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그것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오메시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소리쳤다. 전분이나 유제품은 안 돼. 모직 옷을 입고 환부에는 노간주 나무 열매를 태운 연기를 씌어야 해. 눈앞을 스치는 낯익은 풍경이 조금씩 엠마의 고통을 잊게 했다. 참을 수 없는 피로가 그녀를 엄습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상심하고 정신이 몽롱하여 거의 반수명 상태였다. 될 대로 되라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게다가 누가 알겠는가? 조만간 무슨 이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뢰레가 죽을 수도 있고. 이튿날 아침 9시 그녀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기둥에 붙어있는 커다란 벽보를 읽으려고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 있었다. 쥐스탱이 표석에 올라가서 벽보를 찢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바로 마을 경찰이 그의 목덜미를 잡았다. 오메시가 약국에서 나왔고 르 프랑스와 부인이 군중 속에서 뭐라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다. 마님 큰일 났어요. 펠리시테가 들어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하녀는 어쩔 줄 몰라하며 문에서 떼어온 노란 종이를 내밀었다. 엠마는 한눈에 척 보고서도 자기 집 동산 전부가 경매에 붙여진 것을 알았다. 두 여자는 서로 마주보며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마님과 하녀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었다. 이었고 펠리시테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님, 저라면 기요맹시 댁에 가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뜻이었다. 너는 그 집 하인을 통해서 그 집 사정을 알고 있겠지.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가끔 내 이야기를 한다더냐? 네, 가보세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검은 구슬이 달린 모자를 썼다. 그러고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괄호 속 설명이 있습니다. 광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강을 따라 뻗어있는 오솔길을 통해 마을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숨을 헐떡거리며 공정일의 집 철문 앞에 도달했다. 어두운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테오도로가 빨간 조끼를 입고 현관 계단에 나타났다. 그는 잘 아는 사람을 대하듯이 허물없는 태도로 문을 열고 그녀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벽의 움푹 들어간 공간에 올려놓은 커다란 선인장 아래서 커다란 도자기 난로가 타고 있었다. 떡갈나무 무늬 벽지를 바른 벽에는 스티방의 아스메랄다와 쇼뱅의 보디발 그림이 들어있는 검은 나무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음식이 차려진 식탁, 은으로 만든 접시 데우는 풍로 2개, 크리스탈 문 손잡이, 마루바닥, 가구 등 모든 것들이 반들반들 윤이 나서며 영국 사람 집처럼 청결하기 거지없었다. 창문 내 귀퉁이는 모두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싶었던 식당이야. 엠마는 생각했다. 공정인이 들어왔다. 왼손으로는 종려나무 무늬가 수놓아진 실내복을 여미고 오른손으로는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쓰고 있던 밤색 벨벳 모자를 슬쩍 들여다 놓았다. 그러자 벗겨진 대머리를 후두부 쪽으로 감싼 서너 개의 금빛 머리털이 모자 밑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하고 나서 결례에 대해 길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요. 무슨 부탁인지요? 말씀하시죠. 그녀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요명은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저당 대출을 부탁받으면 자금을 변통하기도 하고 뢰레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어음들의 긴 역사를 그녀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적은 액수였지만 다시 지불 기한을 길게 잡아 여러 사람이 이설을 하고 또 끊임없이 갱신하다 보니 눈덩이처럼 액수가 커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포목상은 그 모든 지불 거절 정서를 모아 뱅살에게 보여주며 뱅살의 본인 이름으로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게끔 종용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뢰레 본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악평을 방지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뢰레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이는 가끔씩 근성으로 대답했다. 그러면서 갈비를 먹고 차를 마셨으며 하늘색 넥타이 속에 턱을 파묻었다. 그 넥타이에는 가는 금줄이 달린 2개의 다이아몬드 핀이 꽂혀 있었다. 그는 간사하고도 애매한 표정으로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가 그녀의 발이 젖어 있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난로 가까이 오세요. 좀 더 높이 난로에 발을 올려놓으시죠. 그녀는 도자기 난로를 더럽힐까봐 주저했다. 그러자 공정이는 짐짓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애썼다. 그러다가 스스로 흥분하여 궁핍한 살림, 고생, 결핍 등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다 이해했다. 우아한 여성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고는 먹는 것을 멈추지 않은 채 그녀 쪽으로 완전히 돌아앉는 바람에 그의 무릎이 그녀의 구두에 닿았다. 구두 위에 얹어놓은 그녀의 구두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3,000프랑을 요구하자 그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러고는 애초에 자신에게 재산 관리를 맡겨주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지체 높은 부인이라도 전혀 체면 깎이지 않고 돈을 불리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리메닐의 토탄광이나 르하브르의 토지에 땅 짓고 헤엄치기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녀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하기 짝이 없었다. 왜 진즉에 저를 보러 오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무서웠나요? 오히려 제가 불평을 할 판입니다. 부인과 저는 거의 교류가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부인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이 없으시죠?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고 탐욕스럽게 입을 맞춘 다음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그녀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느끼한 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시냇물처럼 주줄대고 번쩍이는 안경을 통해 눈동자에서 불똥이 튀었으며 그의 두 손은 엠마의 옷소매 속의 맨살을 더듬었다.
그녀의 볼에 그의 헐떡거리는 숨결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 남자가 끔찍하게 싫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선생님,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공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곧 너무나 강한 욕정의 자제력을 잃고 예, 좋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실내복을 버리는 것도 상관하지 않은 채 무릎 꿇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부탁입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허리를 와락 끼어안았다. 보바리 부인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여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물러섰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 이런 뻔뻔한 짓을 하다니 여보세요. 저는 동정을 바라는 것이 몸을 팔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바로 밖으로 나왔다. 공정이는 어안이 벙벙해서 신고 있는 슬리퍼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것은 애인의 선물이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차츰 마음이 가라앉았다. 게다가 저런 여자와 관계 맺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쁜 놈, 더러운 놈, 그런 비열한 짓을 하다니. 그녀는 혼잣말을 하면서 사시나무가 늘어선 길을 도망치듯 걸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실망 때문에 능욕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배가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모질게 박해하는 것 같았다. 그 때문에 자존심이 한층 고조되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는 전에 없이 높아졌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 또한 전에 없이 커졌다. 그녀는 갑자기 호전적인 기운에 사로잡혀 남자들을 마구 때려주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모두 박살을 내주고 싶어졌다. 그녀는 파랗게 질려 분노에 떨면서 눈물 젖은 눈으로 지평선을 바라보며 빠른 걸음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러면서 숨막히는 정오의 감정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자기 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가야 했다. 사실 어디로 도망친단 말인가? 문간에서 펠리시테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됐어. 그녀는 15분 정도 용빌 주민들 중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거론해 보았다. 그러나 펠리시테가 누군가 이름을 댈 때마다 엠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들어줄 리가 없어. 선생님이 곧 들어오실 텐데요. 알고 있어. 나 혼자 있게 해줘. 그녀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다. 이제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샤를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비켜요. 당신이 밟고 있는 카펫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당신 집에 있는 가구 하나, 핀 하나, 지푸라기 하나도 당신 것이 아니에요. 불쌍한 양반. 제가 당신을 파산시켰어요. 그리고 한바탕 대성통곡을 하면 그도 따라 울 것이고 실컷 울고 나서 놀라움이 진정되면 결국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 그녀는 이래가면서 중얼거렸다. 그는 나를 용서하겠지. 나를 알게 된 것을 용서받으려면 내게 100만 금을 주어도 모자랄 텐데 그것조차도 없는 그 사람이 말이야. 못해. 그렇게는 절대로 못해. 자기보다 보바리가 우월한 입장에 선다고 생각을 하자 그녀는 미칠 것 같았다. 게다가 지금 고백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조금 후 혹은 내일 어쨌든 조만간에 이 파국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끔찍한 장면은 피할 수가 없고 그의 용서의 장면 또한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르에르에게 찾아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들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러다 조금 전에 그 남자에게 몸을 맡기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때 뒷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샤를이었다. 그가 목책을 열었다. 그의 안색은 회칠한 벽보다도 더 창백했다. 그녀는 급히 청계로 내려가 광장으로 나갔다. 성당 앞에서 레스트 부두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면장 부인은 엠마가 세무관리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카롱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갔다. 두 여인은 다락에 올라가 장대에 걸린 속옷 빨래 뒤에 숨어서 부인의 방을 들여다보기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았다. 그는 혼자서 다락방에 처박혀 딱히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기묘한 상하 제품을 본뜬 목각 제품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여러 개의 초승달 모양과 서로 맞물린 여러 개의 공이 어우러져 전체로는 오벨리스크와 같은 고전 막대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아무런 실질적인 용도가 없는 세공품이었다. 그는 마지막 부분을 세공하는 중이었다. 이제 완성이 눈앞에 있었다. 그의 연장이 깎아내는 노란 나무 먼지가 질주하는 말바꿈 아래서 튀어오르는 불똥과도 같이 번지고 있는 어두컴컴한 작업장에는 두 개의 바퀴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비내는 고개를 숙이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완전한 행복에 몰입해 있는 것 같았다. 물론 그런 행복은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난관을 얼마간 제공함으로써 지성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하찮은 소일거리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은 그 이상을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성취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아, 저기 왔어요. 티바슈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선반 기계 소리 때문에 엠마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한참을 듣고 있으려니 프랑이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자 티바슈 부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세금 기일을 늦춰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카롱 부인이 맞장구 쳤다. 두 여인은 비네가 만족스러운 듯이 턱수염을 쓰다듬고 있는 동안 엠마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벽에 늘어놓은 냅킨 고리와 촛대와 난간 장식 등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물건을 주문하러 온 게 아닐까요? 티바슈 부인이 말했다. 저 양반은 물건을 팔지 않는걸요? 카롱 부인이 대꾸했다. 세무관리는 그녀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지 눈을 크게 떴다. 엠마는 다정하게 애원하는 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녀가 다가섰다. 그녀의 가슴이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여자가 유혹하는 건가? 티바슈 부인이 말했다. 비네는 귀 밑까지 빨개졌다. 그녀가 거의 두 손을 잡았다. 어떻게 저런 짓을?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 나쁜 제의를 한 모양이었다. 세무관리는 설명입니다. 그는 보첸과 리첸 전투에서 싸웠고 프랑스 전투에도 참전하여 십자 훈장 상신까지 받은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설명입니다. 돌연 뱀이라도 본 것처럼 뒤로 불쩍 물러나며 소리를 질렀다. 부인, 어떻게 그런 일을? 저런 여자는 채찍으로 쳐야 해. 티바슈 부인이 말했다. 그런데 어디로 갔지? 카롱 부인이 말했다. 그 여자들이 말하는 사이 엠마는 사라져버렸다. 이었고 그녀가 큰 길을 빠져나가 묘지로 가는 오른쪽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들은 갖가지 억측을 해댔다. 칸이 띄워져 있습니다. 롤레 답답해 죽겠어요. 옷 좀 풀어줘요. 유모집에 도착한 그녀가 말했다. 엠마는 침대 위에 쓰러져 엉엉 울었다. 롤레 그녀 위에 치마를 덮어준 다음 그 곁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물러나서 물레로 실을 잡기 시작했다. 아, 그만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비네의 선반 기계 소리 같았기 때문이었다. 무슨 고민이 있을까? 왜 여기 왔을까? 유모는 의아해서 혼자 머리를 굴렸다. 그녀가 이곳으로 달려온 것은 일종의 공포감 때문에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반드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보는 데만 주의를 집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벗겨져 내리는 벽과 마따한 채 연기를 뿜고 있는 장작 두개비와 머리 위 대들보의 갈라진 틈새기를 기어가는 길쭉한 거미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윽고 머릿속에 혼란이 가라앉았다. 그러자 기억이 났다. 어느 날 레온과 함께 얼마나 까마득한 일인가. 강물 위로 햇살이 비치고 사마리가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자 온갖 추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고 그 추억의 급류에 휩쓸려 가다가 마침내 어제의 일이 기억났다. 지금 몇 시죠? 그녀가 물었다. 롤레 밖으로 나가 하늘의 제일 밝은 쪽으로 손가락을 들어보더니 천천히 들어오며 말했다. 곧 3시가 될 거예요. 고마워요. 그가 올 시각이었다. 틀림없이 돈을 구했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집으로 갈 것이다. 그녀는 유모에게 집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얼른 빨리 가요. 네, 마님, 지금 갑니다. 가요.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단 말인가. 어제 그는 약속을 냈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레렌의 가게에 가서 탁자 위에 지폐 3장을 늘어놓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보바리에게 설명할 거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뭐라고 할까? 하지만 유모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유문의 오두막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실제보다 시간을 더 길게 느끼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울타리 바깥의 오솔길로 나갔다가 그 사이 유모가 다른 길로 돌아왔기를 기대하며 급히 되돌아왔다. 이윽고 기다림에 지쳐 그녀는 의욕에 사로잡혔다. 그러고는 그것을 떨치며 구석에 앉아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그 사이 한 세기가 지났는지 1분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목책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롤렉 음음이 앞질러 말했다. 아무도 안 왔어요. 뭐라고? 아무도 안 왔어요. 선생님은 울면서 마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다들 마님을 찾아요. 엠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숨을 헐떡이고 눈을 부라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얼굴 표정을 보자 유모는 그녀가 미친 줄 알고 급에 질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도령 그녀는 이마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로돌프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캄캄한 밤을 가르는 섬광과도 같이 그녀의 가슴속을 뚫고 지나갔다. 그는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게다가 설사 그가 단번에 선뜻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녀는 눈짓 한 번으로 그들의 옛사랑을 상기시킬 것이고 그러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하여 그녀는 위세트로 떠났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조금 전에 그렇게 분노했던 것에 자진해서 뛰어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더구나 그것이 매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